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8월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내수 활성화에 도움될까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8월 15일 하루 전날인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재개는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침체에 빠진 내수를 여름 휴가를 좀 늘림으로써 일으켜 보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이성태 부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태입니다. 네,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떤 걸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을 맞는 기념적인 해이기도 하고요. 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크게 침체되었기 때문에, 네.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연휴를 만들어서 내수를 진작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근데 이게 임시 공휴일이라고 하면은 그냥 네. 일반 기업까지 모두 쉬어야 하는 날은 아닌 거죠.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나라 공휴일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달력에 표시된 빨간색 휴일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이지 일반 민간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 규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4일에 우리 회사는 안 쉰다 이러면은 내수진작이고 뭐고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전에 공휴일을 이제 대통령령이 아니라 일반 네. 법률화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주장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휴가 다녀오셨나요, 이 박사님은요?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그럼 혹시 14일 이때를 이용하실 계획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공휴일의 여행 행태나 이런 네. 것들을 좀 관찰하기 위해서 그날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네. 다 쉴 때 또 일을 하셔야지 되는데 어쨌든 하루 더 쉰다 그러면은 그럼 가까운 데 좀 떠나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메르스로 인해서 상당히들 안 움직였었잖아요. 이게 네네. 움직일 요인이 마련이 되는 거긴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예. 휴일이 되면은 민간 소비가 많이 살아나고 또 국민들이 많이 여행을 하는 그런 행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 같은 경우도 해피먼데이 제도를 도입을 했었고요. 중국도 골든위크 제도를 도입을 해서 네. 상당히 많은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피먼데이는 대체 휴일을 월요일로 하는 건가요? 해피먼데이 제도는 날짜로 지정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별로 의의가 없는 공휴일을 네. 이제 월요일로 지정을 다 하는 겁니다. 괜찮은데요. 토, 일, 월로 이어지는 3일 연휴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다 이랬더니 재계 단체들은 다들 적극적으로 네네.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내수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기미가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기 침체의 원인이 생산 부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소비 부진에 있기 때문에 네. 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를 지키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재계도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전경련이나 상이나 이렇게 가입되어 네.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좀 규모가 큰 기업이 많고 그러니까 네네. 지금 사실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거 앞두고 네, 우리는 쉬겠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네. 아닌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당장 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지적도 없진 않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량이 많고 네.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자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이제 휴무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게 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원래 얘기가 좀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네. 솔직히 많이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예.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사전에 연휴 계획을 좀 수립할 수 있도록 미리 이런 그 정책들을 발표했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나온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네네. 이게 7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그러면은 80주년, 90주년, 100주년도 있잖아요. 네네. 이때도 대체 휴일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가 바라는 거는 그 뭐 10년 단위로 기념적인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보다 네. 저희가 예전에 그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을 할 때 네. 전체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 공휴일을 적용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정부는 이제 명절과 어린이날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이 광복절도 대체 네. 휴일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쉰다는 생각에는 즐겁기는 한데요. 예, 그리고 이 임시 공휴일로 인한 효과, 아까도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들 보면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시는데 이번에도 네네.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효과는 있을 걸로 추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관공서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임시 휴일이 이제 일반 기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가정을 해서 네. 계산을 해보면 약 한 8조 8천억 원 사회 경제적 순편익이 발생을 하고요. 4만 8천여 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예전에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을 했을 때,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국민 설문조사와 또 여러 가지 계산 기법을 통해서 계산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8조가 넘는다 그러면 상당한데요? 그리고. 예, 8조 8천억 원. 예. 임시 공휴일을 이것에 앞서서 시행한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88년이나, 1988년이나 2002년 당시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국민들 소득 수준이나 여가 활동 패턴 이런 것들이 현재와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경제 효과를 비교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하여튼 급작스럽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그래서 이걸 다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용할 네네.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해줄 것이냐 이런 게 좀 문제가 좀 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휴일과 겹쳐 있는 추석, 이번에 추석이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개천절, 이런 때도 사실은 대체 휴일이나 혹은 그 임시 휴일이나 공휴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네. 박사님 생각은? 맞습니다. 그 국민 관광 활성화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연간 근로 시간이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좀 삶과 그 일을 좀 균형을 맞추는 그런 측면에서 예. 저희가 휴일을 좀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기업들은 근데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좀 하여튼 걱정도 좀 하는 것 같기는 하고요. 휴일이 네네. 늘어난다고 하면은 항상 좀 옥죄는 분위기가 좀 있어가지고 예, 네, 그렇습니다. 임시 공휴일이 제정이 된다면 효과가 좀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이성태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2588 대리운전 국주다. 오빠야, 니 많이 묻다 이가. 고마, 대리운전 불러가. 집에 가래. 한번 불러볼까? 2588 좌우로 정렬 2588. 네, 생제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오늘 경제주치의 시간에는 재무상담이 있는데요. 수입은 늘 제자리인데 나갈 돈은 많죠. 우리 서민들 휴가철에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가면은 정말 움직이는 게 다 돈이잖아요. 걱정이 되는데 휴가철에 현명한 소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재무상담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에는요. 지난 주말에 이게 합의가 될 줄 알았는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강요 회의가 사실상 결렬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이고 향후에 그러면은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의 앱 예스나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주치. 경제주시 재무상담 시간입니다.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주치 그러니까 주치의는 휴가 못 가시잖아요. 네, 휴가는 뭐 조금 더 뒤로 미루는 걸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저희 청취자분들의 휴가에 대해서 좀 주치의로서 컨설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름 휴가비 그러면은 다들 좀 부담스럽거든요. 가고는 싶지만 얼마나 네. 써야지 되느냐. 그래서 한 취업 포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올여름에 평균 63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평균 4일 동안 가겠다라고 하는데 네. 만만치 않아요. 예, 사실 이게 이제 재무관리에서는 비정기 지출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비정기 지출이 사실 매달 만만치 않은데 특히나 예. 이제 5월부터 이제 여름으로 이어지는 이 시즌은 항상 이제 가계부 보고 한숨을 쉬시는 뭐 그런 그거 설이 넘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추석과 연말이 또 다가오고. 그렇죠. 네. 1년 12달 쉴 틈이 없는 거죠.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좀 예산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지출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네. 무료로 이런 상담해 주시는 곳이 있다고요. 네, 사실 보통 이제 재무 상담하면 아직까지도 이제 PB센터 뭐 그렇죠. 이런 데만 이제 떠올리셔갖고 예. 재산이 적어도 한 몇 억 있는 이제 고액 자산가만 받는 걸로 생각을 네. 하시는데 사실 재무 상담은 이렇게 돈이 많은 부자들보다 오히려 이제 서민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무 상담을 통해서 네. 현재 이제 재정 상황 분석도 좀 해보고 어떻게 돈 관리를 할 것인지 소비 전략 또 이제 네, 수립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휴가를 얼마 쓸 거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런 것까지 해서 계획적인 지출을 할 수 있게 뭐 이제 그런 것도 도와주게 되는데요. 컨설팅 해주세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예. 요즘 좀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해보면 요즘 가장 많이 이제 알고 있는 곳이 이제 지자체에 있는 이제 금융국지 상담센터인데요. 그렇죠. 이제 흔히들 이제 여기 금융국지 상담센터 하면 채무 상담을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채무 상담 이외에도 이제 재무 상담을 같이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이제 돈 관리의 끝은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인 거니까 이제 재무 상담 통해서 현명한 돈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 하는 이제 센터의 특성상 네. 이제 맞춤형 복지제도 이런 것까지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는 이제 서울시에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에 있고 최근에 이제 경기도에서 금융상담센터가 지금 최근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데요. 예, 이런 센터를 통해서 이제 무료로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또 하나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자체 이 센터를 통해서 상담한 사례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두 가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먼저 이제 채무 상담을 시작을 해서 재무 상담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제도 연계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네. 이제 토탈 케어된 사례인데요. 이분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있는 이제 30대 한부모 가장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하고 남동생하고 이제 이혼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이제 집안에서 이제 폭언 뭐 이런 것 때문에 견디기 너무 어려워서 예. 독립을 하셨는데 한 달 수입은 한 73만 원 정도 되세요. 이제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살고 있는 집이 보증금 100만 원, 월세 50만 원. 예, 이제 이런 상황이라서 빚도 한 2,500만 원 정도가 예. 있더라고요. 근데 이 빚이 뭐 생활비 때문에 생긴 것도 있지만 한 7, 8년 전에 이제 가족들 수술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쓴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원인이었는데 한 7, 8년 전이니까 예.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자가 누군지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법원도 갔다 오고 신용정보 조회도 해보고 네. 은행연합회에 뭐 신용기록도 열람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이제 채권자를 찾아서 이분이 이제 채무액을 보니까 한 2,500이 넘어서 파산면책을 해야겠다. 그래서 파산면책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또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부모 가정이시잖아요. 네. 근데 수입이 73만 원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2인 가구 최저 생계비보다 훨씬 낮으신 상태라서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우선 하실 수 있게 네.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을 또 하셔야 되니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보면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간호사 교육 이런 간호조무사 교육 같은 이제 국비 교육들이 있거든요. 이런 교육들을 좀 받게 또 해주셨고요. 네. 무엇보다 참 이분한테는 도움이 될 만한 게 그동안 이제 가족들한테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심리 치료가 무엇보다 필요해서 이 심리 치료를 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 이제 희망 플러스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만 원을 본인이 저축하면 10만 원을 매칭해 주는 그래서 이런 이제 희망 플러스 통장 가입 같은 이제 맞춤형 재무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해준 사례입니다. 삶의 질이 확 달라졌을 그렇죠. 것 확 같아요. 바뀌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이분한테는 앞으로 지금 살고 있는 주거 여건이 너무 열악하니까 네. 이제 임대주택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임대주택이 나오면 그때 이제 알려드리고 네. 이런 것까지 진행을 하면 훨씬 더 나은 분위기에서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또 어떤 상담 케이스가 있었나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 사례인데요. 네.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에 6채의 주택이 있었어요. 6채. 네. 예. 60대 여성이었고요. 근데 대출도 꽤 많은 상태였습니다. 부동산 하나가 한 20억 정도 됐었는데 대출이 한 10억 가까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은 원래 이제 전문적인 부동산 투자자라기보다는 애초에 네. 이제 집 한 채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자녀분들한테 잘 물려주겠다. 이런 바람에서 목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으세요? 예. 생활비 정도 이제 벌어보겠다 이렇게 네.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전문가가 이제 조언을 계속 해주는 거죠. 해라.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매입을 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일정한 수입은 없는데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살아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가 또 안 좋아졌잖아요. 임대료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안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대출이자 나가는 거 이게 더 어려워져서 연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은 의외로 좀 쉽게 했는데요. 네. 집을 처분했을 때 이제 한 채를 처분했을 경우, 두 채를 처분했을 경우 이렇게 나눠서 매월 수입이 어떻게 바뀌고 거기에 따른 지출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하나씩 시나리오를 짜주셨군요. 예, 그걸 다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자녀분들한테 이 재산을 잘 물려주기 위한 거였다면 집을 더 처분하더라도 오히려 더 문제가 없다. 네. 예. 그리고 한 달 생활비가 60대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벌어들일 필요 없이 내가 쓸 돈 정도만 모아두고 자녀한테 넘겨주면 되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재무 상담하면 이럴 경우 이제 투자 상담이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수입 지출만 보여줌으로써 이분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그런 것도 좀 예측해 줌으로써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분도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을 것 그렇죠. 같고 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자꾸 좀 겪어야지 되는 부담들을 그렇죠. 많이 없애주는 상담이 맞습니다. 필요하네요. 근데 이 지자체 외에도 좀 무료로 재무 상담을 할 수 있는 곳 공공기관 같은 데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가장 특별한 경우가 이제 국민연금공단인데요. 네. 이제 국민연금공단은 대표적으로 이제 공적연금 제도인 국민연금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노후자금에 관련된 상담을 받으실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지점별로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상담도 가능하고요.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노후 문제, 그다음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연구공단에 좀 방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많이 전해드렸지만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가 변경이 돼서 이게 앞으로 조금 더 연기를 해놓으면은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는 거라 막 연기 신청이 몰린다고 하는데 나도 가능한가 이런 상담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상담 연기연금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있어왔던 제도인데 이제 올해부터 바뀐 내용이 예전에는 전액 연기하거나 아니면 지금 받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했었는데 이제부터 바뀌는 거는 최대 이제 50%까지 50%를 모아두고 나머지만 받고 아니면 다 연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연기하면 장점이 뭐냐 그러면 월 한 0.6% 정도 이자를 받게 돼요. 그래서 1년이면 7.2%거든요. 그러면 요즘 웬만한 적금 투자 상품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상담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안 낸 기간, 미납된 기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채워서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도 다 가능합니다. 네.
알고 보면 이렇게 상담받을 수 있는 데가 많은데 네. 다들 그냥 혼자서 알려고 하니까 정보가 좀 제한적이고. 네, 그런 대부분 이제 많아요. 사이트나 이런 데서는 네. 이제 제한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내가 가능한지 이걸 좀 알기 모르겠어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직접 상담을 받으시면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 나온 김에요. 네. 이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가 네. 뭐 일부 서민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또 일부에게는 그림의 떡이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 사실 좀 이게 아이러니한 게 예. 일단은 이제 국민연금이 공적 연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연기를 부분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선택의 가지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또 국민연금 받는 시기하고 요즘 이제 퇴직하는 시기가 네. 다르잖아요. 그러다 미스매치 보니까 일어나죠. 예, 요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연기연금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 이제 그 기간까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네.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거고 그 기간 이내에 예, 직장을 퇴직을 그만두는 해버린 분들은 경우. 그게 그림의 떡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예. 보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꽤 높죠. 49.6%입니다. 네. 그래서 OECD 평균이 12.6%인데 이게 예. 단연 우리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연기연금을 할 수 있는 집들이 얼마나 있느냐. 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 이제도 받아도 살기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걸 오히려 땡겨받는 사람들이 네. 조기연금이라고 해서 5년 땡겨받는 사람들이 그렇죠. 훨씬 더 많은데 이 연기연금을 혜택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과연 또 그리고 이게 공적연금의 기능으로서 이런 혜택들이 오히려 이제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있는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예, 이런 경우가 좀 바람직한 건가.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긴 같습니다. 예, 물론 그렇기는 한데 네. 그나마 그래도 좀 제도가 손질돼서 연기연금 그래서, 제도를 예.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예, 것 같아요. 이 제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 주변부의 상황들까지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네.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인 빈곤율 아침에 저도 이 자료 볼 일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네. 상당히 높아서 좀 네, 놀랐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네. 네. 그래도 금융감독원에서도 재무상담해준다고 하죠. 네, 사실 이제 금융감독원 하면 보통 이제 금융 관련 민원 처리하는 것으로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유명하세요. 그렇죠. 요새 이제 예.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내고 했는데 네. 여기서도 작년 12월에 한시적으로 상담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 130건 정도 상담을 했는데 만족도가 뭐 한 75%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올해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른바 금융자분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융자문 서비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면 전화 상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면 상담 같은 경우 이제 금융감독원 여의도에 있습니다. 네. 번호는 1층에 직접 이제 찾아가셔야 되고요. 전화 상담은 1332 콜센터로 전화를 조금 하시면 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민원 상담 받은 이후에 이제 다른 민원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네. 재무 상담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신 뭐 보이스피싱, 네. 그다음에 뭐 사금융 이런 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이런 신고를 하고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재무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상담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 좀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많네요. 예, 정말. 대부분 이제 무료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질도 대부분 다 네. 경력도 5년 이상 되시고 뭐 AFPK나 CFP 자격증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네. 상담의 질은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 필수 지침. 세계 경제가 우리 장바구니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 이슈.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요. 네. TPP. 네. 이게 그냥 합의가 도출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결렬이 됐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예, 이 뉴질랜드 생각지도 않았던 이 그러게요. 뉴질랜드의 발목을 잡혔다. 예.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이제 양이 많고, 네. 그러니까 낙농업을 이제 위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그 자기들 최대 수출품인 이 낙농업 제품, 유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좀 철폐해달라 이렇게 좀 요구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협상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TPP 이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가 의약품 보호기간 이 문제인데 뉴질랜드가 그 자기들 그 관세 철폐를 안 해주면 이 의약품 보호기간에 대해서 합의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협상의 판이 완전히 깨져버렸다고 합니다. 네. 이 신약 보호기간 같은 거는 미국이 이제 12년 이상 그 주장해왔고, 그다음에 뉴질랜드는 5년 이하로 낮추라고 해왔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8년 정도에서 합의를 이제 보기 위해서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네. 뉴질랜드가 이 유제품 문제 들고 나오면서 판이 이제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하와이에서 만났을 때 최종 타결이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예상 밖 변수로 이제 불발이 됐고 이제 12개 나라가 다시 이제 뭐 이달 말까지 모여서 다시 이제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일정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앞으로 좀 상당히 그 꼬였다는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 보니까 좀 약간 좀 화났다라는 식의 보도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이 TPP를 하면 일본이 가장 큰 이익을 이제 보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좀 확실하게 매조지를 해서 좀 경제적인 어떤 좀 뭐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원했었는데 그 돌발 변수, 이 뉴질랜드 돌발 변수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좀 일본 언론들도 그런 그 측면에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일본이고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후반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TPP가까지 해내면 정말 퍼펙트하게 임기를 마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은 쉽지 않겠는데요? 예, 일단 이제 미국은 앞으로 대선 국면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요. 앞으로 TPP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거를 서둘렀던 게 이 8월 안에 협상을 다 마무리 지어야 앞으로 이제 의회 비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일정을 볼 때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게 되기 전에 TPP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이 지금 하와이에서 뉴질랜드 변수 때문에 이게 꼬이는 바람에 앞으로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이 TPP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고요. 일단 또 중요한 게 회원국들이 의외로 이제 강경한 입장을 좀 보이고 있어서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이제 커 보이고 이제 뉴질랜드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목리를 부린 건데 이 반대쪽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낙농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뉴질랜드의 그 관세 철폐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캐나다 역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뉴질랜드와 적당히 타협하면 민심이 돌아서기 때문에 캐나다도 좀 강경하게 좀 나오고 있는 입장이고 중요한 게 이제 미국과 일본이 주도를 해서 TPP 협상을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이런 변수들이 나오면서 미국과 일본이 너무 낙관적으로 상황을 본 거 아니냐 그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막 미국 대선 후보들도 보면은 TPP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하고 있는데 대개가 다 공화당 쪽의 후보들이라 반대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정파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 쪽에서 하는 거니까 공화당 쪽에서 아무래도 그런 반발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그 요즘 또 금값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던데 더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이제 이 금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이제 옛날 얘기를 하면 이제 미국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1920달러까지 이제 올랐었고요. 지금은 이제 1100달러 선까지 이제 내려와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더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금값이랑 미국 달러 가치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 가치가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오르고 있고
앞으로 이제 9월이 될지 12월이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어차피 그 미국이 금리 인상 그 사이클을 가동한다면 앞으로 2, 3년간 금리가 오를 거기 때문에 그 반대편의 금값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 금을 많이 사는 그 나라가 사실 중국입니다.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중국 사람들이 금을 좀 좋아하고 뭐 요즘에는 이제 금 대신에 주식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중국의 금 수요가 지금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발 이 수요가 감소되는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금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 결국 뭐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바닥 밑에 지하실 뭐 간다는 뭐 얘기도 있는데 지금 $1,100 수준에서 앞으로 한 700~800달러까지 온스당 700~800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겠느냐. 일부에서는 이제 $350 얘기까지는 하는데 뭐 이거를 이제 현실성 여부를 떠나서 그만큼 앞으로 이제 금에 대한 그 투자 심리는 좀 위축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금에 대해서 좀 사시려는 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봐야 되겠는데 지금 당장 살 게 아니라. 뭐 살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아니 그리스는 왜 또 위기설이 나오는 건가요? 좀 잠잠해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IMF가 그 그리스 3차 구제금융 이제 이게 거의 협상이 이제 시작되는 그 상황에서 IMF가 발을 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왜요? 협상에는 참여하겠지만 그 추가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해서 합의할지 그 결정은 이제 미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그리스 위기 불씨가 당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걱정이 나오고 있고요. IMF가 이 추가 구제금융 지급에서 이제 빠지게 되면 현재 이 진행 중인 협상이 그 제 시간 안에 결론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다음 채무상환일이 8월 20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때까지 그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가 다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좀 우려 섞인 시선이 있는데 일단 그 좀 더 해석을 해보면 IMF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리스 문제가 하나 남은 게 이제 채무탕감 문제입니다. 채권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자를 뭐 깎아준다거나 뭐 채무 만기를 연장해서 나중에 갚게 하는 거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채무 자체를 깎아주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채권단이 거부를 하고 있는데 탕감에 대해서 네, 탕감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있는 건데 이 IM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권단한테 좀 채권단이 그리스 쪽에 좀 양보를 해서 채권 그 탕감을 채무 탕감을 좀 해줘라 이런 의미에서 지금 구제금융에서 빠지겠다 이런 좀 선언을 좀 한 걸로 보이고요. 뭐 독일도 그렇고 뭐 채권단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더 또 최악의 상황을 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적당한 수준에서 또 IMF와 채권단 좀 봉합이 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좀 있습니다. 적절한 그 시점까지 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네, 맞습니다. 그 해결이 된 것 같다가도 또 조금 삐걱해가지고, 또 어그러졌다가. 근데 뭐, 좀 시각이 그렇게 비관적인 거는 좀 아닌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금도 덜 산다고 하는데 위안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중국 경제가 좀 어렵다는 걸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외국인들이 중국에 넣었던 자금을 빼내고 있다. 내지는 중국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숫자로도 좀 확인이 되는 게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 자금이 5개 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고 또 외환 보유액도 한 3천억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커지는 게 이 외국인 자금이 중국을 빠져나가는 건 결국 중국 경제를 안 좋게 보는 거다. 특히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에서 중국 증시가 폭락하고 있는데 자금까지 이제 빠져나가니까 중국에 좀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서는 중국이 좀 삐걱거리고는 있지만 이런 그 것들을 좀 버텨낼 수 있다. 좀 돈이 많이 좀 외화라든가 외환 보유액이 아직도 많이 있고 유동성도 많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견뎌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김인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선물 받으실 분은 5243님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인경이었습니다.